아버지, 이 집 담보로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43세 겨우 내 이름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못한 채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69, 70이 다 된 나이에 우리 부부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이 집 앞에까지 오고 만 걸까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맞이했을 때 저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5평짜리 이 공간이 제 마지막 보금자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38년을 기계 설계도면 앞에서 살았고 69이 되던 해에 저는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동료들이 식사를 사줬고 부서장이 악수를 청하며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서운함인지 홀가분함인지 그때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자는 퇴직 첫날부터 제 일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보, 아침은 7시에 먹고 오전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오후엔 취미 뭐 하나 배워봐요. 미자답게 꼼꼼하게 짜놓은 일과표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어서 알람이 없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가 부엌 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저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구나.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 남들 시선 의식하느라 미뤄왔던 우리만의 시간이 이제야 온 것입니다. 퇴직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18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73만 원을 합치면 월 260만 원, 부부 둘이서 알뜰하게 살면 크게 모자라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소형 아파트 하나, 적금 통장 하나, 그리고 건강한 2다리. 그게 제 전부였지만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봄볕이 좋은 날이면 미자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미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도 좀 다녀요. 경주 가보고 싶었잖아요. 저는 그러자 가을에 단풍 들면 같이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무렵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동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와 고추와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69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도면 위에서만 살았던 제 손이 이제야 땅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던 그 봄을요. 그 봄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저는 오래된 친구 병수를 만났습니다. 병수는 저와 같은 회사에서 25년을 함께 일했고 저보다 2해 먼저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 설렁탕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병수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볼이 홀쭉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병수야, 많이 야위었다. 어디 아프냐? 제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더니 병수는 빈 물컵만 빙글빙글 돌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설렁탕이 나왔지만 병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병수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수의 큰아들이 식당을 차렸다가 문을 닫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병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병수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날아오면서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내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집사람이랑 아들이랑 크게 싸웠지. 결국 아들은 며느리랑 이혼하고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근데 빚은 아직 4명이야. 매달 원리금 갚느라 연금이 거의 다 나가. 병수는 그 말을 하면서 국물 한 숟가락을 뜨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나 솔직히 말하면 노후 자금이 바닥났어. 70이 다 됐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병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 빛이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다. 그 말이 속에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병수는 저처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술도 잘 안 마시고 저축도 하고 자식 교육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70이 다 된 나이에 연금으로 빚 갚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미자가 부엌에서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 저는 우리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41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진은 36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병수를 만나고 온 그날 저녁부터 가슴 한쪽에 작은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미자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오늘 병수 씨는 잘 지내던가요? 하고 물었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그렇게 지내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병수 이야기를 미자에게 다 말하면 괜히 걱정을 끼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바로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불안을 혼자 가슴속에 묻어버린 것.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병수를 만나고 난 뒤로도 며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엔 가슴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바쁘게 움직이면 잠시 잊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텃밭으로 나갔고 미자는 다시 아침 된장국을 끓였으며 우리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자와 저는 신혼 때부터 크게 다투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뚝뚝한 편이고 미자가 넓게 받아주는 사람이어서 우리 부부는 파도가 없는 잔잔한 강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내내 저는 일에만 매달렸고 미자는 그 빈자리를 혼자 채웠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때 전학을 3번이나 다닌 것도 수진이 고등학교 때 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것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미자가 다 혼자 감당했던 겁니다. 그 미안함을 갚겠다고 퇴직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미자 곁에 있어주자고
미자가 가고 싶은데 함께 가고, 먹고 싶은 거 함께 먹고, 그렇게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짐이 그나마 지켜지던 시절이 바로 그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 반 미자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아니면 콩나물국 중 하나가 밥상에 올라왔고 저는 늘 2그릇을 먹었습니다. 미자는 많이 먹어야 건강하죠라며 반찬을 더 얹어줬고 저는 말없이 받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식사 후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씻고 미자가 헹구고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면 저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5월이 되니 상추가 제법 자랐고 방울토마토에는 조그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으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공장에서 도면을 들여다볼 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오전이 참 길었습니다. 그 긴 오전이 저는 좋았습니다. 오후엔 주민센터 탁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70 전후의 남자들 5-6명이 모여 탁구를 쳤는데 실력은 엉망이었지만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중 재만 씨는 저보다 2살 위인데 매번 져놓고도 한 판 더를 외쳤고 그 모습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제 웃음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집에 와서 미자한테 말했더니 미자도 웃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웃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언제부터 잘 안 웃었던 거지. 저녁은 미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모르지만 미자 옆에 앉아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미자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 저는 글쎄 하고 미자가 어머, 저 배우 연기 잘한다고 하면 저는 그러네 하고 받아쳤습니다.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부부를 이어주는 줄이 되었습니다. 월 260만 원으로 우리 둘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식비 35만 원, 공과금과 통신비 합쳐 20만 원, 용돈 각자 20만 원씩, 나머지는 적금과 비상금으로 쪼개두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물론 큰 병이 나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부분만 빼면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끔 준호한테 전화가 오면 잘 지내냐는 말을 주고받고 수진이 명절에 잠깐 다녀가면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 정도가 우리 가족의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그 여름이 지나가도 저는 그 편한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텃밭에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미자가 그걸 따서 샐러드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생각이 마지막으로 온전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나중에 저는 한참 동안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해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 초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제가 텃밭으로 나가려던 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서둘러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목소리가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짧은 침묵 사이에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은이랑도 정리가 됐어요.
지은이란 준호의 아내,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혼했어요. 지난달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이요. 지난달에 이혼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예린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지은이가 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9살 예린이, 그 아이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달려와 할아버지 하고 품에 뛰어들던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월세방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 사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또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잠깐 거기 들어가도 될까요? 저랑 예린이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텃밭에 고추 몇 개가 빨갛게 익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여기로 온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1살 아들이 이혼을 하고 9살 딸을 데리고 부모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방법이 없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창피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녀석이었는데 그 목소리에 그게 무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미자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수도꼭지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미자가 고개를 돌리며 누구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준호. 준호가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미자도 행주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혼한 것, 예린이를 혼자 키우게 된 것,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고 싶다는 것. 미자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미자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린이는 지금 괜찮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면 와야지요. 어떡해요? 그 한마디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못 오게 막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막연한 약속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수도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을 겁니다. 준호가 예린이를 데리고 들어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낡은 캐리어 2개와 예린이 책가방 하나, 그게 준호 부녀가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예린이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제 허리에 매달렸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9살짜리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있을지 그 작은 등을 쓸어내리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이미 준호 방을 치워두었고 예린이가 쓸 작은 이불까지 꺼내놓았습니다. 그 이불은 준호가 어릴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그걸 꺼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은 그래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미자는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고 예린이는 밥을 2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예린이 그 말 한마디에 미자 눈이 또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준호가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그런데 잠깐이 얼마나 긴지를 저는 사흘도 안 돼서 알게 됐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준호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준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예린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 빚 내역이에요.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카드 대금 미납 잔액 730만 원, 캐피탈 대출 잔액 1200만 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2400만 원, 사업 관련 기업 대출 잔액 380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합산하면 813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냐?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안 풀렸어요. 거래처가 2군데 연속으로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버텨보려고 대출을 더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38년을 일해서 내 손에 쥔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양육비는 받고 있냐? 지은이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는데 이번 달치는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카드빚과 대출. 이건 단순히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채권 추심은 오고 있냐? 몇 군데서 문자는 와요. 아직 전화는 많지 않은데. 저는 조용히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가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8130만 원. 그 숫자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준호의 빚이 내 가슴 위에 그대로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니까 라는 말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니까 어떻게든 해줘야 한다는 말이 이성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게 무서운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아침 식사 때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만 그 분위기를 모르는 척 아침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하며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집안을 잠깐 환하게 만들었다가 문이 닫히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준호의 빚 8130만 원 중에서 당장 급한 것은 카드 대금 730만 원과 저축은행 이자였습니다. 이자가 밀리면 신용등급이 더 내려가고 그러면 나중에 준호가 다시 일어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퇴직연금은 원래 해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매달 나오는 연금 방식을 선택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이걸 중도에 일부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고 무엇보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가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간 건
준호가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미자한테는 은행 좀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퇴직연금 일부 해지는 불이익이 있으십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다가 그냥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기타 소득세 16.5%를 제하고 나니 실제 손에 쥔 금액은 1,67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일부라는 걸 손에 들린 통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그 말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식이 저 지경이 됐는데 모른 척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 지금 도와주면 준호가 더 빨리 일어설 거라는 생각.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는 생각. 그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와서 제 결정을 감쌌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거 카드 먼저 맞고 나머지는 당장 급한 이자 처리해라. 준호가 통장 사본을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저는 그래라고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거실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래 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날 밤 미자가 자리에 누운 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라는 준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현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업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돈을 내줬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를 살리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준호가 무너지는 걸 보기가 싫었던 건지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조차 그날 밤에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텃밭에 심어둔 배추가 이제 막속을 채워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걷어야 하는데 언제 나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해지한 날 밤에 저는 배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에 낯선 캐리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집을 나설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미자 목소리와 함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부엌 문을 열었더니 미자가 수진이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36살 딸이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빠, 저 계약이 끝났어요. 재계약이 안 됐어요. 수진은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인력을 줄이면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룸 월세는 오늘까지예요. 얼른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아빠, 저 한 달만요. 딱 한 달만 있을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셋이었습니다. 안방은 저와 미자가, 작은 방 하나는 준호가, 나머지 방은 예린이가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면 수진은 어디서 자야 합니까? 결국 예린이와 수진이가 방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9살 손녀와 36 고모가
한 방을 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5명이 앉았습니다. 미자, 저, 준호, 수진, 예린이. 미자가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4가지 올렸는데 식탁이 꽉 찼습니다. 예린이는 고모 수진이 옆에 앉아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고 준호는 말없이 밥만 먹었으며 수진은 간간히 웃음을 보이려 했지만 눈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공간만 좁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이 좁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화장실이 밀리기 시작했고 식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더 크게 들고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1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라는 게 1달 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을 살 만큼 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6 계약직 여성이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여성 구직자의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5달이 넘는다고 합니다. 딱 1달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수진도 그걸 알았을 테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달이라는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덜 미안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미자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했습니다. 미자가 두드리는 계산기 소리가, 그 작은 소리가 그 밤에 제 귓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비 35만 원이 70만 원이 됐고 수도 광열비가 올랐으며 예린이 학원비로 매달 25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학원비만큼은 자기가 내겠다고 했지만 준호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달부터 학원비는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월 260만 원으로 5 식구가 사는 집. 미자의 계산기가 자꾸만 숫자를 맞추려 했지만 숫자는 자꾸 모자랐습니다. 저는 텃밭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나가도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괜히 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집에 있으면 뭔가라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가을 텃밭에 배추는 거둘 사람이 없어 그냥 밭에서 커가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졌고 공원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이력서를 들고 나갔다가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왔고 수지는 방에서 노트북을 붙들고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예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미자 옆에 찰싹붙어 숙제를 했고 그 모습만이 그 시절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준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자리를 피해 베란다 쪽으로 나갔고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네, 저 이준호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베란다 유리문 너머로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 신문 글씨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이번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캐피탈 채권관리팀인데요.
이준호 씨 아버님 되시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준호 씨 대출 원리금이 2달째 연체 중이신데 혹시 연락이 닿으시면 이번 주 안으로 꼭 납부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비톡촉 전화가 아버지한테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69평생을 남한테 빚 한 번 진 적 없이 살았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월급날이면 카드 대금 먼저 갚고 적금 먼저 넣고 남은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고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아들 비톡촉 전화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창피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낸 빚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저녁에 준호를 불렀습니다. 오늘 캐피탈에서 내 폰으로 전화 왔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처를 거기다 써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 내 번호 빼라. 저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말들을 다 꺼냈다가는 그날 밤 이 집안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가 안방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미자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 준호가 일어서려면 얼마나 걸릴까? 수진이 취직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 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날 밤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채권 전화가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면접을 보러 나갔고 수지는 방에서 아직 자고 있었으며 예린이는 학교에 간 뒤였습니다. 미자도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터라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조용한 집안에서 차를 한 잔 끓여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 작은 탁자 위에 접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대출 상담 신청서라고 굵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신청인 이름 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도현. 제 이름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제 것이었고 주소도 이 집 주소였습니다. 대출 신청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담보 항목에는 이 아파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아직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이름으로, 제 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접어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왜 썼어? 그 말이 속에서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준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가슴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해지해서 줬습니다. 채권 전화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집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미자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미자가 현관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왜 그러고 앉아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를 미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자가 서류를 들고 있더니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준호가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미자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자 얼굴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침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미자가 지친 얼굴을 보인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그날 미자 얼굴이 그랬습니다. 저는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 준호가 면접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준호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내 이름을 왜 썼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갑게 나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담만 한 거예요. 아직 진행한 건 아니에요. 당장 급하니까 방법을 찾아보려고. 당장 급하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왜 내 이름을 몰래 써.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서 2번 접은 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출 상담 서류를 서랍에 넣은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저는 아침 식사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그 사이에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예린이 학교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미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저녁, 준호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부엌에 있었고 수진과 예린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지금 정말 방법이 없어요. 캐피탈 쪽이 이번 달 안으로 원리금 못 내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되고 다시 일어서는 게 몇 년은 더 걸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집 담보로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 상담 서류를 보고 나서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호 입으로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얼마? 3천만 원이요. 이 집 담보로 하면 금리도 낮고 제가 매달 이자는 낼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2살에 처음 전세로 들어와서 43세 겨우 내 이름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미자와 단둘이 밥을 먹고 자식들을 키우고 늙어가면서 이 집 한 채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달랐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69, 70이 다 된 나이에 전세방을 구하러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월세방에서 늙어가는 것,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안 된다고 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러다 정말 끝나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집은 안 돼.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몸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망하는 거 그냥 보실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등에 꽂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망하는 거랑 우리가 집 잃는 건 다른 얘기다. 그 말을 남기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가 이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다 들은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버틴다는 게 편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망하는 걸 그냥 보실 거냐는 말이 불을 끄고 나서도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집까지 잃을 순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저는 그날 밤 처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담보 얘기가 있고 나서 며칠은 또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고 수지는 취업 원서를 넣고 면접을 다녔으며 예린이는 학교와 학원을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각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하나 있다는 것을, 누군가 건드리면 끊어질 줄이 있다는 것을. 그 줄이 끊어진 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모처럼 같이 외출을 했고 예린이도 학교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 단둘이 남은 저녁이었습니다. 미자가 저녁을 차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얘기해요. 저는 밥상 앞에 앉으면서 무슨 얘기? 라고 물었습니다. 미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요. 저는 밥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관리비에 식비에 예린이 학원비까지 하면 이번 달에 320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 연금이 260만 원인데 6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야 해요. 미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비상금 통장은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 생활비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미자도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준호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수진한테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다고요. 미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미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날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예린이 챙기고 밤에는 계산기 두드리고 나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자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준호랑 수진이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자가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누워서 제가 자는 척하는 동안 미자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둘 다 서로 힘든 척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 버팀이 이 순간에야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미자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미자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모든 게 미안했습니다. 병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혼자 사귄 것도, 연금을 해지하면서 혼자 결정한 것도, 담보 얘기를 들으면서 미자 걱정보다 내 고집을 먼저 챙긴 것도, 여보, 우린 어디로 가나?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을 저는 그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월 끝자락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손만 잡고서 미자와 손을 잡고 앉아 있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더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11월 초 어느 아침, 저는 혼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잔액, 국민연금 수령 통장,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퇴직연금 잔액은 6개월 전보다 2천만 원이 줄어 있었습니다. 준호한테 내준 돈이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번 달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느라 이미 60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비상금 통장에는 37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 아래쪽에 합산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퇴직 전에 목표했던 노후 자금의 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반.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다 끝이다. 그 말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11월의 공원은 쓸쓸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고 벤치에는 저처럼 혼자 앉은 노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빈 벤치에 앉아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저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금 수령액은 월 26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5 식구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노후 의료비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70대 이후로는 예상치 못한 입원이나 수술이 생기기 마련이고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작지 않습니다. 그 돈을 비상금 370만 원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 부부가 70 중반이 됐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계산이 틀리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 옆에 낙엽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자 낙엽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주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도현이라는 사람으로, 그 생각이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이제서야 한다는 게 더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것이라도 소일거리라도 38년을 일한 사람이 69이 됐다고 아무것도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든 주차 관리든 마트 카트 정리든 몸이 버텨주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는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얘기 좀 합시다. 미자에게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둘이 함께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와 저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메모지에 적어온 숫자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이 같은 숫자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알아. 준호랑 수진한테 얘기해야 해요. 제대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엔 정말 말해야 한다는 것을. 사흘 뒤 토요일 저녁 저는 준호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예린이는 미자가 방에서 같이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짧지 않다. 끝까지 들어라.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통장 잔고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비상금 통장. 다 합친 숫자야. 준호가 숫자를 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호, 너 들어온 뒤로 퇴직연금 2천만 원 일부 해지했다. 이달엔 생활비가 60만 원 모자라서 비상금에서 꺼냈다. 이 속도로 가면 우리 노후 자금이 버틸 수 없어.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돈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금전 지원은 없다. 생활비는 각자 부담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각자 자립계획을 나한테 가져와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6개월은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면 지금 수중에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럼 일자리 먼저 구해라. 뭐든 해라.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선과 결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주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나이가 69이야. 엄마는 66이고 우리한테 앞으로 얼마나 건강한 시간이 남아있을지 몰라. 그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게 나중에 너희한테도 짐을 덜어주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나가야 해요? 내쫓는 게 아니야.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다. 그 안에 방향을 잡아라.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예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자가 방 안에서 조용히 달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예린이가 이 상황을 어디까지 느끼고 있을지 9살짜리가 어른들의 긴장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선을 긋는 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부모도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야. 잠깐 멈췄다가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시작할 거다.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든 주차 관리든 몸이 버텨주는 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거야. 너희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말로 꺼내고 나니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가 예린이 옆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린이가 저한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좋아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눈물이 서러움인지 다행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냥 흘렀습니다. 가족회의가 있고 난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그 전의 침묵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말을 삼키는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각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회의가 있고 사흘 뒤 준호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방 공장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 충남 아산 쪽이요.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생산직이에요. 제가 무역 일만 했으니까 처음엔 힘들겠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41살에 생산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알고 있을 테고 그럼에도 그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 계속 다니고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맡아주실 수 있어요? 자리 잡히면 데려갈게요. 저는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이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 걱정 마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마다 올라올게요. 준호의 말은 그동안의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생산직이 주말마다 올라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근이 잡히면 못 오는 주도 있을 것이고 교통비가 부담되는 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자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그걸 알면서 걱정 말아라고 했을 겁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가족회의가 있고 이틀 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어르신,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해봐야 알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첫날 오전 2시간 주차 안내를 하고 돌아오니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제 발로 찾아가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해볼 만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미자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달라졌습니다. 회의 이후로 수진은 집에서 나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취업 사이트만 들여다보던 것에서 벗어나 구청 취업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거실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내일 면접 있어요. 어디? 중소기업 격리 쪽이요. 계약직이지만 일단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라.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저 그날 아빠 말씀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36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수진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로서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잘할 수 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수진이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수진이 조용히 됐어요 라고 말하자 예린이가 고모 최고 라며 박수를 쳤고 미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웃음이 나온 게 준호는 면접을 보러 아산까지 다녀오더니 이틀 뒤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사 날짜는 다음 달 초였습니다. 준호가 떠나는 날 아침 예린이가 아빠 옷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준호가 쪼그려 앉아 예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린아, 아빠 돈 벌어서 금방 올게. 할아버지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그 장면을 현관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나가고 수진도 첫 출근을 하고 나자 집안이 다시 셋이 됐습니다. 저와 미자 그리고 예린이. 저녁에 예린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미자가 국을 끓이고 저는 텃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배추 몇 포기를 거뒀습니다. 늦가을이 다 지나도록 거두지 못한 배추였습니다. 서리를 맞아 겉잎이 시들었지만 안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배추를 들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겉이 시들어도 속이 단단하면 되는 거구나. 사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수진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원룸을 구해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월급의 일부를 예린이 용돈과 식비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생산직 월급으로 예린이를 키우면서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는 건 생각처럼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예린이 생활비를 대고 방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 빚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처음 들어온 날 미자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빚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앞날이 환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 무게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비추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텃밭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거뒀던 그 자리에 이번엔 봄 상추 모종을 심는 중이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 감촉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미자, 그리고 예린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산 공장에 자리를 잡았고 매주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그게 매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근이 잡히면 연락이 오고 이번 주는 못 가요라는 문자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예린이가 저녁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뭐라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쁜 아빠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준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예린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예린이는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미자가 아침을 챙겨주고 저는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가 달려오면 저는 그 아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수지는 2달 전에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마포 쪽 작은 원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날라주러 갔더니 수진이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좁지만 제 공간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수진의 얼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잘했다라고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예린이랑 셋이네요. 그러게.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그 대답이 진심이었습니다. 셋이 된 집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했다면 이번엔 많은 것을 지나온 뒤에 찾아온 조용함이었습니다. 예린이가 곁에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집안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을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와 저는 다시 아침마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나서 저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 사흘 오전 3시간씩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었고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처음 통장에 들어온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넣어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생긴 돈이었습니다. 이른해 내 발로 벌어온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봄이 오니 공원의 나무들이 새잎을 틔우고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하지 못했던 경주 여행도 올 가을엔 가기로 했습니다. 미자가 벌써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 퇴직하던 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의 미자는 설레는 얼굴이었고 지금의 미자는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는 좋았습니다. 텃밭에 상추 모종을 다 심고 일어서면서 저는 허리를 한번 폈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했습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면서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모종들이 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잘 자라려면 물도 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야 하고 햇살도 필요하고 바람도 맞아야 합니다.
너무 퍼줘도 안 되고 너무 방치해도 안 됩니다. 딱 적당히.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 일찍 선을 그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지나온 길을 설명해 줄 뿐, 지금 걷는 길을 바꿔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자가 상추쌈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직 어리고 마트에서 사온 것이었지만 미자는 우리 텃밭에서 나온 것처럼 먹어요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하더라. 그 말이 이제는 미안함 없이 들렸습니다.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야 자식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69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텔레비전을 켰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